대전 교도소에서의 사주는 상민의 생각대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한 달 동안 모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몸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그저 현상 유지를 하던 이전의 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몸은 마치 그가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서울로 아우들과 왔을 때의 몸과 비슷했다. 그리고 안상민은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청송교도소는 모두 독방이었다. 거기서 상민은 조용하게 있으면서 실제로 정신 수양을 했다. 그냥 세상을 원망하며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다. 그는 주먹만 믿고 살아온 시간들을 반성하기도 했다. 가끔 생각에 빠져 있을 때면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려오곤 했다. 평일, 그것도 교육 시간에 찬송가가 들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안상민은 처음에 그것이 환청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된 아우가 말하는 주 예수를 영접할 징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자 겁이 덜컥 들었다. 그는 신앙인이 될까봐 성경도 덮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상민은 목소리의 주인공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누군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규율이 엄격한 청송교도소에서 일과 시간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교도소장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다고 교도소장이 찬송가를 그렇게 부를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상민은 관식을 넣어주는 소지에게 물었다. 누가 일과 시간에 찬송가를 죽어라고 부르는 거지? 모르셨어요? 김 회장님이잖아요. 김 회장? 김 회장이 누구지? 아이고 형님, 김태촌 회장님 말이에요. 태촌이 형님이? 상민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따르는 주먹이기도 한 김태촌이었다. 김태촌 하면 서방파의 보스로 주먹계의 실력자였다. 또한 대전에서 만난 조양은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주먹계의 인사이기도 했다. 그 김태촌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파워를 지녔던 그가 지금 암과 싸우며 외로운 독방에서 찬송가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호남 주먹들은 사시미로 대표되는 살상 무기로 서울의 중심부를 순식간에 점령했다. 호남 주먹의 대표 주자들이 바로 오종철, 조양은, 김태촌이었다. 조양은과 김태촌은 무려 3년간 서로 쫓고 쫓기는 피해 전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도 서방파는 꾸준히 성장했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인생무상. 상민은 다시금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리 사회에 있을 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한들 교도소에 들어와서는 한낱 재소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부산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느낀 것이었지만 부산 교도관들이 안상민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부드러웠다. 한 3평 남짓한 방 한켠에는 이른바 뺑기통이라고 불리는 화장실이 있었고 그 반대쪽에는 나무로 만든 옷장이 놓여 있었다. 어느 정도 햇살에 익숙해진 안상민은 철문에 몸을 기대 앉았다. 물론 또 다른 곳으로 이송되겠지만 그는 이 방에서 6개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각방 배식 준비. 안상민은 허기를 느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셈이었다. 일반 식사가 아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음식이 안상민에게 도착했다. 교도소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하얀 쌀밥과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들어있었다. 안상민은 생각했다. 누굴까? 내게 쌀밥과 이 찌개를 보낸 사람은 혹시 교도소장? 아니면 보안과장? 아니면 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접한 안토니파 아우들이 보낸 건가? 하지만 안상민의 허기를 그런 의문이 오래 붙잡아두지는 못했다. 식사 후 세면장에서 만난 사방 소지에게 물었다. 저 20세기파 삼룡이 형님이 보냈습니다. 20세기파 삼룡이가 여기 있어? 삼룡이는 부산 20세기파 출신으로 서울에서 안상민의 세력에 도움을 받으면서 안상민을 보면 꼬박꼬박 예의를 갖추던 부산 건달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건달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녀석이었다. 삼룡이는 하루에 한 번씩은 쌀밥을 꼭 챙겨준다는 말을 소지를 통해 안상민에게 전달하였다. 안상민은 새삼 건달들 간의 의리를 느끼고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날 오전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 나선 안상민은 멀찍이 서 웃으며 다가오는 삼룡이를 보았다. 안상민은 삼룡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던 어깨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를 했다. 얘네들은 전부 우리 식구들이고 칠성파 식구들입니다. 한마디로 부산 교도소는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죠. 부산에서 막대한 이권을 놓고 대립하는 칠성파와 20세기파였지만 교도소 안에서는 일종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로 싸워봐야 피만 보고 피곤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안상민이 부산 교도소에서 6개월 가까이를 지내는 동안 그의 방에는 비록 사회보다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담배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늘 구비되어 있었다. 청송, 안양 교도소에서는 언제나 고생과 견제, 모함 등이 있었지만 부산 교도소에서는 요시찰 인물로 구분된 그에게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이런 편안함을 느끼는 안상민도 웬만하면 규율을 잘 지켰다. 교도소에서도 빈부격차는 엄연히 존재한다. 영치금이 많아 김이나 고차장, 기타 반찬류 그리고 과자 등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재소자는 범털, 즉 호랑이 털로 불렸고
영치금도 없고 면회도 오지 않는 죄수들은 개털로 불렸다. 또 아무리 형님 아우 한다지만 형님이 돈이 없으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교도소 사정이었다. 한번 얻어먹으면 그 이상으로 써야만 형님으로서 권위가 서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안상민은 최상급 범털이었다. 말하자면 교도소 내의 재벌이라 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늘 쓰는 것보다 많은 영치금이 입금되었다. 우선 그가 존경하는 고향 선배가 영치금을 보내주고 있었고 조일환도 안상민에게 여러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안상민이 사회에 있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 또한 비정기적으로 영치금을 송금해주고 있었다. 그 중에는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중에 안상민이 출감했을 때 생색을 내며 부담스러운 민원을 요청할 요량으로 미리 술을 쓰는 축도 있었다. 서산에서 큰 부동산 매매를 하는 업자도 안상민에게 거액의 영치금을 넣어주어 안상민이 교도소 내에서 충분히 품위를 유지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을 보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면회 올 사람이 없는 재소자들에게 쓰기도 했고 그를 대접해주는 아우들에게도 가끔 한턱을 냈다. 물론 영치금의 수혜자는 교도관들도 포함되었다. 안상민과 삼룡이의 관계도 무척 좋았다. 삼룡이는 상민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했다. 물론 교도소 측에서도 안상민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지만 항상 요시 차린 안상민에 대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교도소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안상민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었다. 안상민을 자주 이감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세력 형성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상민은 이미 안양에서의 경험 덕분에 아우들을 관리하는 데 매우 주의했다. 눈에 드러나게 아우들을 챙기거나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다니게 하면 금방 트집을 잡혀 이송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상민은 교도소 쪽에서 볼 때 그저 많은 사람을 알고 그들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내는 요시찰 인물로만 보이게끔 했다. 그렇게 부산 교도소 생활은 이렇다 할 사고 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원주 교도소로 이감을 앞둔 어느 날 삼룡이가 운동 시간에 안상민을 찾아왔다. 교도소 안에서 꾸준히 몸 관리를 해온 덕분에 근육질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안상민은 그날도 위통을 벗어제치고 순발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기르는 짧은 거리를 반복해서 왕복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크게 포옹을 하고 어깨를 두드렸다. 사회에 나가서 다시 만날 약속도 하였다. 안상민도 전국구로 명성이 높았지만 젊은 깡패들에게 시비가 걸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부산의 20세기파와 칠성파가 완전하게 안상민을 대우해주면서 그는 편하게 부산 교도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산 교도소와의 인연은 끝이 아니었다. 원주 교도소를 거쳐 대구 교도소를 거친 뒤 안상민은 다시 부산 교도소로 오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원래 복역 중에는 한 번 갔던 교도소는 두 번 다시 가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뭔가 행정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상민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산에 가면 아주 편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다. 적어도 대구에서처럼 잡범들과 땀냄새 진동하는 방에 혼건은 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대구 교도소의 행정착오로 부산에 온 안상민은 도착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안상민은 다시 중구금 특별사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부산 교도소에는 그를 하늘같이 떠받들던 아우들이 이미 출감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를 따르는 까마득한 후배들이 있었으나 그런 후배들은 안상민이 오히려 멀리했다. 잔챙이들과 어울릴 짬밥이 아니었던 것이다. 안상민은 부산 교도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조용히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조용히 운동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에는 주로 책을 읽었다. 이럴 적부터 평생 싸움만이 유일한 공부였던 그에게 책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매주 찾아오는 아내의 사랑이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안상민이 교도소 생활을 착실하게 하자 교도소 측에서도 그에게 배려를 했다. 안상민의 독방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물론 보안과장이나 가끔 있는 소장 순시 때만은 형식적으로 잠갔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다고 안상민이 밖을 자유롭게 나다닌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운동 시간 외에는 거의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런 생활을 하니 안상민은 요즘 들어 자신이 생각해도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생각의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는 건달이면서도 아우들에게는 건달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건달이 아닌 삶을 동경하기도 했다. 출감하면 모든 걸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커가는 아이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다가 어떤 때는 다시 조직을 일으켜 전국 제1의 건달이 되고도 싶었다. 또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자신은 폭력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면서 아우들에게는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전국구 건달로서
요시찰 인물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직 건달의 기질이 몸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은 것이다. 안상민은 고민했다. 건달은 그 앞에 아무리 다른 수식어를 붙인다 해도 건달인 것이다. 건달의 낭만은 80년대에 들어서며 끝이 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건달은 조직폭력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공권력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제 아무도 건달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건달만이 건달이라는 말을 쓸 뿐이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건달이 건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칼을 버리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 보통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누렸던 어둠의 권력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아직도 달콤하게 안상민을 유혹하고 있었다. 안상민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그는 현재 변하고 있었다. 부산 교도소에서의 편안한 시간들이 안상민을 빠르게 은퇴의 길로 만들고 있었다.